친정엄마를 그만 오시라고 했더니 남편이 그제야 달라졌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말을 남편한테 들은 건 아이가 열이 펄펄 끓던 날 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보는데 왜 애가 자꾸 아파? 저는 첫 아이를 낳고 6개월 만에 복직했습니다. 아직 어린이집 보내기엔 너무 어렸어요. 시댁은 차로 10분 거리였지만 시어머니는 원래 아이를 안 봐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신우이 아이도 맡아주신 적이 없었대요. 결국 1시간 넘게 걸리는 친정에서 엄마가 오셨습니다. 엄마한테 한 달에 100만 원씩 드리기로 했어요. 그것도 미안해서 제가 신신당부를 드렸죠. 엄마, 애만 봐. 집안일은 하지 마. 그런데 엄마는 제가 퇴근하고 들어오면 밥까지 차려놓으셨고 집안일도 다 돼 있었습니다. 엄마, 이러지 말랬잖아. 괜찮아. 회사 일도 힘들 텐데. 그런데 남편이 슬슬 변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반찬이 좀 그렇네. 국이 좀 싱겁지 않아? 처음엔 그냥 넘겼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열이 나서 남편이 회식을 못하고 일찍 들어온 날 아픈 아이를 보더니 한마디 했어요. 어머니가 보시는데 왜 애가 자꾸 아파?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6개월짜리 아기가 아픈 게 엄마 탓이라는 건가요? 저는 그날은 참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남편한테 말했어요. 엄마, 용돈 좀 올려드리면 어떨까? 집안일까지 다 해주시는데 100만 원은 너무 적은 것 같아. 우리 돈 모아서 빨리 집 사야 하잖아. 왜 자꾸 쓸 데를 만들어? 말문이 딱 막혔어요. 화면을 2번 터치하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다음 날 아침 엄마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이번 달까지만 와줘. 미안해. 엄마는 뭔가 눈치채셨는지 그러마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가사 도우미를 알아봤어요. 아이 돌봄에 집안일까지 한 달에 250만 원이었습니다.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이제 엄마 안 오시고 도우미 쓸 거야. 남편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얼만데? 250만 원. 뭐? 우리 엄마는 100만 원 받고 아이 보고 집안일에 밥까지 해주셨어.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장모님한테 죄송하다고 해야겠다. 당신이 직접 전화해. 남편은 그날 저녁 친정엄마한테 전화해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다음 날부터 다시 와주셨습니다. 용돈은 15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남편도 더 이상 반찬 투정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친정엄마가 해주시는 것들 혹시 당연하게 여기고 있진 않으신가요? 집을 팔고 5천만 원을 보냈는데 딸이 찾아와 소리쳤어요. 엄마, 그 집 시세가 얼만데 너무 급하게 판 거 아니에요? 평소에는 명절에만 오던 애가 돈을 보낸 지 사흘 만에 찾아왔습니다. 거기 재개발 이슈 있어서 금방 오를 텐데 더 기다리지. 2주택이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길래 정리했지. 네 동생 내는 2억 주고 남은 돈은 내 병원비로 쓸 거야. 동생한테는 2억을 주고 저한테는 고작 5천만 원이에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딸은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는 동생만 좋아했지. 동생은 대학원까지 보내주고 나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했잖아. 하지만 딸은 공부가 싫어 대학에 안 갔습니다. 어쨌든 저도 엄마 자식이에요.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줘요. 너 내가 작년에 입원했을 때 한 번이라도 찾아왔니? 작년 겨울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었을 때 며느리는 새벽부터 죽을 끓여왔고 아들은 퇴근하고 병원으로 와서 밤새 같이 있었고요. 하지만 큰딸은 전화해서 못 오니까 간병인 쓰라고 돈을 보내줬습니다. 그때 애들 시험 기간이라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시댁 눈치 보며 사는데 친정까지 어떻게 챙겨? 네 동생도 직장 다니고 네 올케도 부모님이 계셔. 며느리가 시어머니 간병하는 건 당연하죠. 저도 시댁에는 해요. 그래도 최소 1억은 주세요. 너희 결혼할 때 똑같이 1억 원씩 줬잖니. 자식이 결혼하는데 그 정도도 안 해줘요? 집을 사준 것도 아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떠올랐습니다. 딸의 전셋집 보증금이 부족했을 때 적금을 깨서 보내준 거랑 손주 태어났을 때 조리원 비용 준 거, 사위가 사업할 때 2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조건 없이 보내준 거, 그 돈은 아직 돌려받지 못했지만 나는 한 번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딸은 내가 해준 일은 당연했고 부족한 것만 남아 있었어요. 네가 원하는 건 엄마냐 돈이냐? 그냥 공평하게 달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안함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생각해보니 내가 잘못했구나. 그 말을 듣자 딸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이제라도 아셨으면 됐어요. 5천만 원만 더 주세요. 아니, 너한테 5천만 원을 준 게 잘못이라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 받은 거에 감사할 줄 모르는데 5천만 원이나 준 게 잘못이라고. 받은 돈 다시 입금해라. 이미 준 돈을 다시 달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 안 줘도 된다. 대신 이제부턴 생활비 지원은 없다. 그동안 딸한테 가끔 생활비도 보내줬었어요. 엄마, 진짜 그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내 돈을 어떻게 쓸지는 이제 내가 결정할 거다. 엄마,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딸은 현관문을 3개 닫으며
나가버렸어요. 저는 한동안 마음이 아프고 쓰렸습니다. 그래도 남은 돈은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고 내 병원비와 노후를 위해 쓰기로 했어요. 그날 저는 돈 앞에서 딸의 진심을 본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딸을 다시 받아주시겠어요? 퇴근해서 집에 들어갈 때마다 소름 끼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자 장모님이 제 가방부터 뒤졌습니다. 그리고 그걸 아내한테 말했더니 돌아온 말이 이거였습니다. 왜 자꾸 화를 내? 혹시 찔리는 거 있어? 저는 36살, 결혼 4년 차입니다. 장모님은 장인어른의 외도로 이혼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혼자 계시는 장모님이 외롭지 않으시도록 가까운 동네에 집을 구했습니다. 그 사정을 알았기에 생활비도 조금씩 보태드리고 최대한 잘해드리려고 했어요. 어느 날부터 장모님이 자주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손주 본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퇴근했을 때 장모님이 현관 쪽으로 나오시더니 제 어깨 쪽으로 얼굴을 가져다 대셨습니다. 냄새를 맡으시더라고요. 저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세요? 장모님은 태연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오늘 술을 많이 마셨나 해서. 술 냄새를 맡는 게 아니라 의심하는 눈빛으로 보는 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아까 장모님이 옷냄새 검사했어.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술 먹었나 맡아본 거지. 아니야, 그런 게 아니었어. 아내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자꾸 우리 엄마 이상하게 봐? 그런데 얼마 뒤엔 제 가방을 열어보셨습니다. 오늘도 야근했다며? 카드 영수증은 어디 있나? 이 식당은 누구랑 간 거야? 처음엔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그게 점점 반복됐습니다. 주머니에 들어있는 영수증 차량 주행거리까지 확인하셨습니다. 저는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화면을 2번 터치하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어느 날은 장모님이 아내에게 말하는 걸 우연히 들었습니다. 남자는 방심하면 안 돼. 수상하면 휴대전화부터 봐. 그날 저녁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휴대전화 한 번만 보여줄래?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휴대전화를 건넸습니다. 나 억울해.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 아내가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근데 왜 자꾸 화를 내? 혹시 찔리는 거 있어?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내마저 저를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장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아내를 배신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매일 죄인처럼 의심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장모님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나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또 속을까봐 무서웠어. 어머니가 겪으신 아픔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제가 대신 벌받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날 이후 장모님은 조금씩 달라지셨습니다. 아내도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믿는 게 먼저였는데 내가 엄마 말만 들었어. 과거의 상처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상처가 다른 사람을 계속 의심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 어디까지 이해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여동생이 결혼하겠다는 전화 한 통. 알고 보니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신혼생활 1년도 못 채우고 이혼했습니다. 남편이 초등학교 동창회에 나갔다가 첫사랑을 다시 만났고 둘이 바람을 펴서 결국 이혼했습니다. 정말 막장 드라마랑 똑같았어요. 상대편 여자에게 상간녀 소송도 걸고 저희 친정엄마가 그 여자 회사에 찾아가 난리를 쳤었죠. 그 뒤로는 결혼 생각을 접고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여동생이 울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언니, 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문제는 그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거였어요. 회사 동료인데 동생이 그 와이프에게 상간녀 소장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너 미친 거 아니니? 언니가 어떻게 이혼했는지 다 알면서. 부모님도 저도 모두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여동생은 끝까지 우겼어요. 그 사람 진짜 곧 이혼해. 나 그 사람이랑 결혼 못하면 죽을 것 같아. 결국 여동생은 반대를 무릅쓰고 그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전 결혼식에 가지 않았어요. 아무리 동생이지만 축하할 마음이 안 생겼거든요. 저는 피해자였지만 동생은 가해자. 예전 일이 생각나면서 솔직히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년 뒤 새벽에 여동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나 어떡해. 남편이 바람 피는 것 같아. 울음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제부가 테니스 모임에서 만난 여자 회원과 계속 연락하며 만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동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말하지? 저는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소송부터 준비했습니다. 며칠 뒤 이혼 소장을 받은 제부가 우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처형, 오해예요. 바람이 아니라 그냥 테니스 동료랑 술 마신 게 전부라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단둘이서 술을요? 그것뿐일까요? 그리고 그게 바람입니다. 제부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한 번 실수한 걸 가지고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서류를 제 앞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소송하기 싫으면 그냥 합의 이혼하세요. 재산 욕심내지 말고 그냥 나가시죠. 만약 이혼 안 하면 회사에도 사실대로 알리겠습니다. 그러자 제부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동생도 가정 깨고 나랑 결혼했잖아. 왜 나한테만 이래요?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쟤는 우리가 평생 혼낼 거예요. 그렇다고 당신 잘못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가정 한번 깬 사람이 또 그럴 줄 몰랐던 우리 잘못이 제일 크네요. 계속 여자들 꼬시면서 그렇게 사세요. 다시는 우리 동생 인생에 나타나지 마시고. 정말 독하네. 이러니 신혼 때 이혼이나 당하지. 이런 말만 남기고 나갔습니다. 여동생은 결국 이혼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동생 역시 새 출발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바람핀 사람이 또 같은 일을 했다면 그건 실수일까요? 습관일까요? 결국 처가에서 들은 마지막 말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결혼 5년 동안 무시당하는 건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처가에서 들은 한마디는 도저히 넘길 수 없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회사 거래처로 만나 결혼했습니다. 아내가 더 큰 회사라 월급이 많았어요. 처음에 그게 문제가 될 줄 몰랐습니다. 장인어른은 처음부터 저를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지방대 나왔다며 우리 딸이 아깝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도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처가집에 갈 때마다 요즘 자네 월급은 제대로 받나? 우리 딸이 고생이 많다. 아내는 늘 웃으며 넘겼습니다. 우리 아빠 원래 저러니까 신경 쓰지 마. 저는 참았습니다. 결혼 4년 차에 작은 투룸 빌라를 대출을 받아 마련했습니다. 아내가 전셋집 이사 다니기 힘들다고 해서요. 장인 장모님을 처음 모신 날 장모님이 집안을 쓱 둘러보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니? 햇빛도 잘 안 들어오는데. 순간 제 얼굴이 굳었습니다. 장인 어른도 한마디 보태셨습니다. 우리 딸이 이런 데서 사는 거야? 요즘 애들 자취방도 이것보단 낫겠다. 그 말보다 더 아팠던 건 아내의 반응이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나도 가구 다 넣어보곤 너무 좁아서 놀랐어. 내 친구들은 다 아파트로 이사 갔잖아. 그런데 장모님이 작은 목소리로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은 혼자 살아도 답답하겠다. 우리 딸은 얼마나 속이 터질까. 그러자 아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이 집 계약하고 결혼 후회된다고 했던 거 기억 안 나? 장인 장모님이 돌아가시고 아내와 크게 싸웠고 저는 처가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가 장인어른 회가변이었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라 더 가기 싫었어요. 그냥 한 번만 참고 갔다 오자. 나 혼자 어떻게 가? 저도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갔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장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위가 축하 인사해야지. 저는 일어나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회갑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너는 그냥 앉아있어. 빈손으로 와놓고 무슨 인사야?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졌어요. 제 주머니에는 미리 준비한 축의금 봉투 1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말을 꺼내기도 전에 장인어른이 다시 비웃듯 말했어요. 그동안 우리 딸한테 얹혀 살더니 요즘은 월급 좀 받나? 친척들이 제 앞에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봉투를 꺼냈습니다. 빈손은 아니었지만 드리고 싶지가 않네요. 봉투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인어른, 5년 동안 무시당해도 아내 때문에 참았어요. 그런데 이젠 고민해봐야겠습니다. 아내가 급히 제 팔을 잡았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창피하게 왜 이래? 저는 아내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창피해야 할 건 내가 아니라 사람 무시하고도 아무렇지 않게 농담이라고 말하는 당신 가족이야. 집에 돌아온 저는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옆에서 한 번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은 당신이랑은 같이 못 살겠다. 그날 저는 결혼보다 제 자존심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